박정호의 스팟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군요. 예, 이런 분이 박수 치면서 예. 네, 아유 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자,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로 다 그럴 것 같은데 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장이 네. 너무나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너무나 힘든 시간도 보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자, 월요일 급락 이후 어제는 급등세를 보이고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 좀 어떻게 오늘까지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네. 그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뭐 정보들이 많지만 시장이 전쟁 상황을 이해하는 그 제1 지표가 유가이거든요. 아, 결국 전쟁 상황이 악화되거나 심각해지면은 네. 유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흠. 그리고 어느 정도 풀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유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월요일에 있었던 그 G7 국가들 비축유 풀겠다 이런 얘기 나왔고 그리고 유가가 거의 120불 가까이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좀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 현 상황에 대해서 클라이막스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클라이막스가 지났지만 아직 위기 상황인 거는 맞지만 어쨌든 위기의 정점은 지났으니까 네. 지난주 같은 그런 엄청난 변동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조금 변동성 자체는 좀 사그라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은 사그라들 것이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최상욱 대표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 실시간으로 댓글도 좀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혹시 뭐 하소연할 상황이나 궁금한 상황, 물론 뭐 사야 돼 이런 건 안 되고요. 대응하는 이 태도나 자세나 아니면은 대응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물어보시면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국장 화이팅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국장 화이팅. 네. 예, 별명이 최국장. 제가 채널이 두 개여서 아. 하나는 최부심이고 최부심. 주식은 최국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국장을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최국장이라고 하시고 최부심 보시는 분들은 최부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많이 반가워해 주고 계십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 상황을 보면은 5,700선 이제 올라가 있고 코스닥이 1,163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 자, 코스피 뭐 코스닥 이 두 지수를 다 보고 있지만 코스닥이 앞으로 더 유망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코스닥이 훨씬 유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코스닥. 네. 근데 코스닥 하면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 있는 게 코스닥은 그냥 그야말로 투기판 아니냐, 투전판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많이 그동안 어르신들께서 많이 해오기도 하셨고 네.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1,800개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10%도 안 되는 이제 8% 정도를 추린 게 코스닥 150이고 코스닥 150에도 뭐 시장에서는 이제 똥이랑 금이 같이 있다, 좋은 기업이랑 나쁜 기업이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스닥 150에 들어있지 않은 이제 한 1,650개 그런 기업들은 거의 뭐 그 주식시장에서 존재 가치가 없거나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코스닥이 좀 좋다고 전망하는 이유는 코스닥의 어떤 펀더멘탈이 올라왔다기보다는 네. 이것도 약간 정파 이론과 사파 이론이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제도권에 있을 때는 정파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사파 이론을 또 전수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파 사파 이론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코스닥 시장은 공교롭게 4년 주기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굉장히 그해 하반기부터 되게 세지고 네. 뭐 그렇거든요. 그리고 총선 1년 전까지 그러니까 24년 총선이 있었는데 22년 6월부터 23년 6월까지 2020년 총선이 있었는데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그리고 2028년 총선이 있는데 2026년 6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제 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게 이제 4년 주기설 코스닥 사파 이론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정파 이론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펀더멘탈한 그런 수급이 코스닥 150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연기금이 코스닥 150을 편입하는 것이 이제 의무화되면은 네. 앞으로 이제 연기금뿐만 아니라 각종 군인공제든 사학연금이든
지방행정공제회 등 각종 공제회들이 이제 또 편입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삼성생명을 포함해서 삼성화재 그러면은 각각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손보 회사들 다 편입할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150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지수 상품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 지수 전체보다는 코스닥 150이 추린. 네 진짜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코스닥 150을 베이스로 하거나 아니면 코스닥을 베이스로 하는 네. 액티브 ETF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이런 상품들이 예. 개인들의 더 수급을 갖고 올 거로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유동성 효과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수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난해 이제 엄청 올랐기 때문에 오른 상황인데 코스닥은 잘 못 올랐다. 네. 이런 모습이고 정책적으로도 정부에서 코스닥을 활성화시켜서 왜냐하면은 미국에 나스닥이 있다면 한국에 이제 코스닥이 있는 셈인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코스닥 기업들이 잘 되는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닥은 예. 한 그 40%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1,800기업 중에서 한 40% 비중은 바이오 섹터이고 그리고 또 한 20%, 25%는 2차 전지 관련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 또 20% 정도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은 이제 전방인 반도체가 좋으니까 펀더멘탈하게 보면은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는 어쨌든 체급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라이선스 아웃을 직접 하는 그런 바이오 회사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이오하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좋다면은 2차 전지가 안 좋아도 코스닥이 좋을 법한데 지금 2차 전지도 AI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이제 ESS 저장 매체를 만드는 쪽으로 공급을 하면서 이제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바닥을 찍고 봤기 때문에 네. 섹터 구성 전체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펀더멘탈하게 보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코스닥이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최 부장, 최국장. 최국장님 말씀을 좀 들으시고 여러 또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스닥 아까 뭐 똥 얘기도 하셨고, 네. 뭐 금, 뭐 이게 뭐 사실 꿈이 어떻게 실현이 잘 되면 금이 되고 잘 안 되면 똥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네.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네. 만약에 종목을 본다고 하면. 네, 저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개별 종목들은 네. 개인들에게 굉장히 그 설득력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꿈이 크다 보니까 꿈이 크다 저희가 이제 돈을 많이 번 그런 꿈이 다 실현된 그런 네. 사람들보다는 젊은데 막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 코스닥 기업들이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뭐 다들 거창한 꿈을 꾸고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들었을 때는 금방 현혹이 돼버려요.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을 개인이 직접 투자했을 때 그 꿈이 실현되지 않으면은 이제 곧바로 주가가 나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현직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코스닥을 대표로 하고 있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만 사겠다는 펀드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그 액티브 ETF가 나온 거는 그것도 이런 겁니다. 그 이미 코스닥 150 150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패시브 ETF 상품들은 많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운용을 하는 상품은 아니고 그냥 코스닥 150에 있는 거를 시가총액 비중대로 그대로 편입해가지고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수를 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음. 삼성 액티브나 타임폴리오나 한화자산 플러스가 코스닥 ETF를 이미 출시했거나 앞으로 출시할 예정인데 이 3개 운용사는 그 150개 중에서 아니면 1,800개 중에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담아서 옥석 가리기를 해주겠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은 이제 직접 투자도 뭐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위험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 바닥에서 이제 구력이 높은 그런 전문가의 픽들을 네. 어느 정도 보시면서 이제 그 상품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또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우리 킴스님께서 코스닥 150과 코스닥 액티브 비중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코스닥 150도 추천하지 않고요. 코스닥은 그냥 무조건 액티브해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예. 이미 검증된 회사들로 코스피 200 지수가 만들어졌고 근데 코스피 200 지수 같은 해도 금양 같은 회사들이 시가총액 때문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근데 그 코스피 200을 한 번 더 필터링을 한 게 예. 밸류업 지수거든요. 거래소에.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패시브로 사거나 네. 밸류업 지수를 패시브로 대응하셔도 그냥 한국 증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40%, 비반도체가 60%인데 네. 어차피 반도체, 비반도체가 서로 밀고 끌고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 200을 그렇게 사시면은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코스닥은 기본적으로 종목이 너무 많고 1,800개 이상이고 그리고 그 150도 150이 다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코스닥은 반드시 그냥 액티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패시브도 되지만은 코스닥은 거의 무조건 액티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이 어제 이제 상장했을 때 두 개가 먼저 상장했잖아요. 타임이랑 코엑트가 상장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 상품이 지금 코덱스에서 하고 있는 네. 코스닥 150 패시브보다 돈 나중에 더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투자하리라고 이제 마음 먹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상황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동안 네. 없던 액티브 ETF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궁금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킴스님한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150은 비중 얘기할 필요가 없다. 네. 무조건 액티브 액티브해야 된다. 무조건 액티브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코스닥도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 기준 강화나 이런 것들 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상법 개정처럼 이렇게 정책들이 하나하나 실현이 된다 그러면 네. 시장 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코스닥으로는 아까 기관이나 개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종목 수는 줄여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하거나 네. 개별 기업들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음. 그리고 그거를 아까 소수의 기업들이 오히려 더 독식할 거로 보고 있어서 네. 지금도 우리나라도 작년 코스피를 좀 돌이켜 보시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사가 이끄는 반도체 엄청난 실적으로 인해서 지수가 이렇게 2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오르는 것도 없거든요. 지수 레벨은 올랐는데 이익이 2배 이상 올라버렸으니까 그냥 PER로 보면은 한국 증시가 오른 것도 없어서 네.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정 사유가 크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꿈만 있지 실적이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 꿈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 변폭이 심한 그런 상황인데 그게 뭐 1,800개로 흩어졌다가 네. 뭐 1,500개로 압축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뭐 20% 정도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거여서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좋아질 건데 액티브로 선별된 기업들은 훨씬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숙 JJ님 최 국장님 추천한 액티브 ETF 덕에 수익 많이 났어요. 이런 그건 뭐 말씀도. 제가 그냥 소개만 한 거지 운용은 그 운용사 매니저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근데 그 운용사 매니저들을 잘 아는데 예. 제가 10년 이상 현직 애널리스트로 일을 할 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을 다 만났는데 그 네. 기관 투자자들이 약 한 600분 정도 되세요. 그 600분 정도 되는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그냥 마치 진짜 직장인 기관 투자자 같은 분도 계시지만은 네. 뭐 정말 주식 좋아하고 주식 운용 잘하고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주식 운용사 중에 하나이고 사모펀드 시장의 일황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네. 그냥 주식 잘한다는 사람은 다 타임에 갔고 그리고 코엑트 삼성 액티브는 원래부터 그 민수아 대표 시절부터 중소형 펀드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중소형 펀드에서는 완전 레전더리한 기관이기 때문에 코스닥이랑은 또 잘 핏이 맞아요. 코스닥 기업들 잘 발굴하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타임이랑 코엑트가 종목 구성을 서로 약 50 몇 개씩 쫙 깠을 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액티브 쪽에서는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그냥 완전 자잘한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담아가지고 종목 발굴을 중소형 펀드처럼 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주를 좀 편입했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거는 나중에 코스닥으로 기관 자금을 등등을 포함한 그런 것들이 왔을 그런 때를 좀 대비한 포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삼성 액티브는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가고 있고 이제 타임은 나중에 큰 돈 왔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포지션 잡았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뭐 모르면은 뭐 반반 무 많이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시키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냥 반반 대응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상황 이 액티브
ETF가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리는 거지. 이건 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개인의 몫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고요. 자, 지금 코스피 상황도 저희가 잠깐 보면 코스피가 지난주에 어마어마 이틀 동안 떨어진 거 보면서 네. 다들 공포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분들은. 네. 대표님도 좀 무서우셨어요? 어떠셨어요? 이제 이틀째 그러니까 예. 화요일, 수요일 특히 수요일에는 뭐 약간 패닉 장세 분위기가 났으니까 오후에는 네, 그런 생각이었는데 예. 그리고 더 문제는 전쟁은 이란이랑 미국이 하고 있는데 유타는 한국이랑 맞지. 일본이 더 맞았기 네. 때문에 여기서 전쟁 난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국이냐 에너지 수입국이냐에 따라서 이제 훨씬 변동성이 크고 그걸 느꼈어요. 근데 올해는 아시아 국가 증시가 엄청 좋았는데 네. 작년부터 지난 한 12년 정도를 끌어왔던 US 마켓 대 난 US 마켓 간의 경쟁에서 24년까지는 US 마켓이 압도적이었지만은 25년에 처음으로 US 마켓이 난 US에 압도적으로 졌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올해를 전망할 때도 올해도 난 US 마켓이 훨씬 좋고 난 US 마켓의 주인공은 한국일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제 반도체 병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지금 증시나 채권이나 금리가 환율이 다 같은 방향이어서 네. 그러면 한국이랑 일본은 똑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일본 증시랑 한국 증시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좋았던 만큼 1, 2월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그냥 외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수익 실현하는 차원에서 좀 매도를 한 것 같고 이번 기회를 딱 네 맞습니다. 포착해서. 또 유가가 어쨌든 이들에게는 그 명분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가 비축유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냥 네. 유가가 오르면은 너네는 수입 국가잖아 이러면서 팔 명분을 줬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상황이 그래서 저는 항상 과거로부터 반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을 마치 2022년처럼 볼 것이냐, 즉 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증시가 약 20% 넘는 조정을 받고 예. 한국도 힘들었죠. 3,300에서 2,300으로 1,000포인트 내려갔는데 30% 빠진 건데 한국은 그런 상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뭐 더 이전 9.11로 볼 것이냐 90년 걸프전으로 볼 거냐 등등 전쟁 상황에 대한 해석들을 이제 리서치를 쭉 했을 때 네. 그냥 제가 제일 좀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했던 거는 90년 걸프전 같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90년 걸프전 때 저는 이제 초등학생 6학년인가 그때 예. 그랬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그랬었는데 예. 그때 증시 상황은 결국 약 7개월에 걸친 전쟁이 있었고 유가는 중간에 튀다가 유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더 이전으로 들어가면은 70년대 유가 폭등으로 인해서 비축유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전략 비축유는 1차 5.1 파동 때 만들어진 거고 네. 그래서 90년대 유가가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축유 플레이와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다시 낮추면서 시장이 아주 안정적으로 갔었습니다. 네. 지금 뭐 연준의 실력을 보면은 그런 걸 안 할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유가가 튀긴 했지만 결국 비축유 풀고 그걸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90년대랑 비슷하게 또 비축유 풀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오히려 기대감을 주지 않았나. 이거 즉 거시기 경제적인 정책으로 네. 정책을 통해서 시장 안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게 위기의 클라이막스를 지나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 쭉 들어보면 역사를 되짚어 보면 지금 상황 이게 공포스럽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털대로 그다음에 이 시장 상황이 뭐 이제 수익이나 뭐 이익이나 이런 거 얘기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 것이지 외부 변수가 계속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대응하는 게 주식시장에 뭐 긍정적 요인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이제 주가는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가격만을 보게 되는데 맞아요. 그 가격을 만드는 여러 원리나 이론들이 있지만 그리고 하락 2번 맞으면 왜 좀 패닉이 나오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패턴을 인지하는 건데 하락 2번이 생기면은 그걸 선으로 이어버려 가지고 그 다음도 계속 하락이 이어질 거라는 패턴 인지로 가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하락 상승이 나오면은 그냥 변동성이 높고 패턴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락 나와버리면은 네. 완전 쫄아버리고 상승 나와버리면은 또, 좀 꼬모가 오는 건데 그래서 막 따라붙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진짜 추세에 기반한 장기 우상향 경로에 있는지 네. 아니면 랜덤한 움직임이 이제 가짜 추세를 만들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 증시의 진짜 추세는 실적에서 오는 거지 뭐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네. 그 실적이라는 거는
결국 높은 수요에서 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가가 튀었을 때 정유주 사라는 그런 이제 여의도의 그런 콜들이 개인들에게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유가는 예를 들면은 100불 넘게 갔다가 지금 지금도- 60불대 이하로 예를 들면 계속 내려가던 구조적인 네, 상황 맞아요. 속에서 그랬죠. 그냥 잠깐의 공급 병목이 와가지고 유가가 120불 스파이크가 생겼는데 그거가 마치 영구한 유가 상승, 유가의 펀더멘탈한 가격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이 상황이 10년, 20년 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바로 직전에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네. 석유 수요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러나 지금 반도체나 이런 AI 쪽은 수요가 너무 세다 보니까 가격이 튄 거여서 네. 그래서 같은 공급 병목에 같은 가격 급등이지만은 유가의 가격 급등과 반도체의 가격 급등은 비교할 수가 없는 레벨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 강력한 수요가 만들어낸 그쪽에 이제 누워 있으면은 네. 되는 거고 그런 눕다 보면 항상 노이즈가 오는데 그냥 누워 있어서 좋은 바람이 올 줄 알았지만 잠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옷이 젖었으나 그래도 뭐 또 좀 있으면 따뜻한 햇살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뭐 삼성전자를 21만 원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정말 힘들다 이런 분들 계시고.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힘든 거고요.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 보면은 뭐 또 한참 지나고 나면은 지금 예. 저희가 현실을 살다 보니까 요 몇 칸만 보는 건데 맞아요. 한참 지나고 보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자,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짧은 시간에서 너무 아쉽긴 한데요. 지금 이 시장에 뭐 이번에 사실 뭐 B2도 많기도 했었고 또 아니면은 예금 깨서 들어오는 분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상법 개정이나 이런 정책을 보면은 뭔가 우상향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판단하시면서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초보분도 많으시고 할 텐데 이거 저는 좀 주세요. 그 지난 한 몇 년, 즉 2020년 이후부터 유튜브 세상 열렸고 유튜브 세상 열린 이후부터는 미국 증시가 승리자였고 한국 증시는 좀 패배자였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을 접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미국 증시는 항상 좋고 한국 증시는 항상 안 좋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그렇죠. 같고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흥묘백묘거든요.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글로벌 자금도 US 마켓이 좋냐, 난 US 마켓이 좋냐를 가지고 좀 따져왔었지만 네. 작년에 이미 좀 판가름이 난 것 같고 지금 이제 난 US 마켓이 앞으로는 좀 몇 년은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장을 좀 하실 때가 됐는데 난 US 마켓의 핵심이 한국 증시고 한국 증시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증시의 그 가장 큰 메타는 AI고 그 AI에 있어서 결국 추론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그 반도체가 굉장히 소중해졌기 때문에 네. 그 전 세계적인 공급 병목 지금 이란 호르무즈 병목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그냥 어마어마한 공급 병목을 한국이 잡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냥 안 주면 그 회사는 이제 PC도 못 만들거든요. 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런 나라에서 이제 증시를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심지어 양도세도 없이 이거는 뭐 하늘이 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국장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코스피는 성장주기 때문에 한 60% 이상의 비중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꿈주식이니까 과반을 절대 넘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꿈주식을 그래도 이제 골라주겠다는 액티브하게. 꿈을 더 골라주겠다는 그런 상품이 나오니까 이것도 정말 뭐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코스피 200 그리고 밸류업 지수를 베이스로 한 그런 상품들 네. 그리고 코스닥 액티브 등을 통해 가지고 예. 국내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다고 뭐 국내를 100% 하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24년까지는 미국이 70이고 국내는 30이었는데 예. 지금은 국내가 70이고 미국 30 정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이 어쨌든 AI 소비자와 만나는 최엔드단에서 그 최선단의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회사부터 이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냥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7대3 비중으로 섰고 국내 증시 70% 비중은 네. 성장과 꿈을 6대4 정도로 섰고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베이스로 ETF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휴, 명쾌하게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짝퉁님이 금은 좀 늦은 거 아닐까 이렇게 금 투자 생각하시나요? 금은 그냥 현재 법정 신용화폐 체제가 무너지는 거를 고려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그 해지 차원에서 해지 차원에서 일부 편입하는 거지
막 자산의 10% 이상 편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금은 그냥 일부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예. 근데 지금 금이 그러니까 전성기를 구가하는 상황은 현 법정화폐 시스템이 맛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거의 보험과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으로 돈 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은 그냥 들어두는 거지. 그렇죠.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나는 뭐 재벌이 되겠다가 아니라 이제 본 게임은 그러니까 주식인 거고 그러니까 금은 이제 일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게. 저는 보실까요? 가상자산은 금의 이제 그 지위를 뺏겼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해 보고요.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모셔서 그때는 조금 죄송합니다. 더 아닙니다.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